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뭐 아시죠? 아우디 A6 40TDI 2.0 4기통 디젤 엔진 전륜 구동 모델이고요. 새로운 아키텍처, 폭스바겐 그룹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통해서 나왔는데, 독3사죠. 독일 3사. 지금은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의 제네시스 G80이 독3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중형 세단 시장에 명함을 들이밀었죠. 일단 그들이 명함을 받아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의선형은 강제로 독3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원탁 테이블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명함을 갖다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우디에서 새로 나온 이 A6 중형 2년 전에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아마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것들이 좋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정말 괜찮은가. 8세대에 걸쳐서 차가 나왔으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야 되는데 사실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주도적인 이유는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전체의 어떤 모듈화 플랫폼에 아우디의 절대적인 선택권을 아우디가 갖지 못하고,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같이 혼용과 공용 플랫폼을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아우디가 기술력이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적용을 못 한다는 거죠. AG그룹, 폭스바겐 AG그룹 전체에서 승인을 안 해주죠. 왜 너네만 그렇게 돈을 쓰냐, 우리는 다 같이 논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최근에 아우디가 이렇게 모니터가 두 개, 여기서 지금 찍힐 텐데 이 중앙에 있는 모니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모니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 되게 좋다 어쩌다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모니터가 두 개가 있음으로 해서 조작의 재미나 뭐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근데 저는 여기에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모니터가 더 크게 여기에 있어야 시인성도 주. 여기는 보려면 내려야 되거든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운전에 정차된 상태에서 이거를 만질 때는 재밌고 좋겠죠.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시속 100km, 80km, 120km를 달리면서 아래를 보면서 이걸 조작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아날로그에 관련된 버튼들이 오디오 볼륨하고 커서키 움직이는 거 외에는 아날로그 버튼이 없습니다. 불편하죠. 되게 불편해요. 여기에 물론 다기능 스위치로도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만 이거는 분명한 건 인체공학적이지 못합니다. 고속주행을 할 때나 운전 중에 조작을 했을 때는 많이 불편하고요. 과거에 비해서 터치의 감도라든가 조작의 정확성들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작을 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작을 할 때는. 첫날 제가 이 차를 받아서 고속도로를 약간 섞어서 간선도로를 타고 왔는데 운전하면서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별로 좋지 않고, 핸들의 크기는 E급의 차를 치고는 좀 커요. 그래서 뭐 D컷이라든가 막 공학적인 이런 면이 없어요. 이게 지금 S라인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스포티하게 그게 안 돼 있고, 계기판은 화면을 여러 개로 바꿀 수 있는데 아우디 계기판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기 화면에 나오는 어떤 뭐 벌초 콕핏, 여기 보시면 벌초 콕핏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가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요새 이 아우디가 최초에 시작했던 이 벌초 콕핏 한 5년 전에 처음 아우디가 적용했던 것 같은데, 나는 사실 이걸 뭐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많죠. 계기판 안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온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사실 뭐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렇게 신기하지도 않고, 계기판은 그냥 쏘쏘입니다. 최근에 BMW가 계기판의 판독이 약간 제가 안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BMW가 이 아우디의 이 LCD 창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모방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뭐 좋다 나쁘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운전할 때 자동차의 동적인 움직임에 관련돼서 뭐 프레임이라든가 셰시, 서브 프레임, 서스펜션, 엔진 미션, 회피기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보지, 이렇게 액세서리로를 많이 보진 않으니까요. 이 차가 지금 7천만 원이 살짝 웃돌죠. 전륜의 2000cc 디젤의 중형차인데 휠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이 차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휠을 바꾼다 그래요. 요즘에 E급의 차들이 대부분 다 245 시리즈 이상이 들어가고 하는 데에는 225가 들어가고, 휠도 크기도 작죠. 인치수도 작고, 편평비도 55 시리즈를 쓰기 때문에 그런 휠 타이어하고 폭이 좁은 거 쓰면 연비가 좋고 승차감은 되게 좋아지겠죠. 근데 차의 거동성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불려요. 그러니까 아우디는 이 차를 판매할 때 스포츠성이나 운동성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를 제조사가 이 차에 어떤 휠과 어떤 타이어를 끼웠나를 보고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브리지스톤 프리머신가 뭔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급의 타이어는 중급 타이어거든요. 고성능의 타이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중급의 타이어에서는 이 타이어가 꽤 그래도 버티는 능력이 강한 걸로 저는 알아요. 제가 뭐 타이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워낙 차를 많이 타니까. 근데 이제 위급에서는 사실 브리지스톤이 그렇게 좋진 않고, 그리고 저는 브리지스톤이라는 회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브리지스톤이 전 세계적으로 타이어의 판매량이 많았던 이유는 얘네들이 내부 거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 도요타의 판매가 많고 닛산이라든가 혼다의 자국 모델들한테 정치적으로 강제적으로 브리지스톤의 타이어를, 이건 공정거래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게 적용을 해서 타이어가 기본으로 자국 모델에 강제적으로 장착이 되면서 얘네들이 전체 타이어 판매 시장에서 1위를 마크한, 지금도 1위인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돈으로 협찬을 하면서 브리지스톤의 브랜드 밸류를 올리기 위한 주도적인 치밀한 작업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차는 스포츠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착자감이라든가 뭐 레그룸이라든가 시야 이런 것들에서 별로 나쁜 건 없고 꽤 괜찮거든요. 의자도 단단하고 굉장히 좋은데 지금 시내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시야가 좋아요. 특히나 좋은 건 사이드미러의 구성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이렇게 밑으로 넓어지면서 옆으로 쭉 뻗어서 내가 지금까지 탔던 웬만한 최근에 리뷰했던 뭐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어떤 차들보다도 사이드미러의 시야가 너무 좋아요. 사각지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쪽 창문이 없이 창문을 길게 뻗어서 A필러 쪽에 시야도 되게 좋고요. 전방 시야, 룸밀러를 통해서 보이는 후방 시야도 되게 좋고, 인체공학적인 너무 좋아요. 근데 의자가 이 경추하고 헤드레스트의 위치가 벤츠나 BM보다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사실 이 차를 운전할 때 그렇게 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어떤 설계나 각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뭐 각도를 잘못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워낙 일주일마다 차를 바꿔타기 때문에 뭐 내가 이 차의 시트의 기능을 다 숙지 못해서 못했다? 그럼 나는 그동안 탔던 모든 차들은 나는 어떻게 숙지를 했는데 왜 이건 안 돼? 그러면 이 차의 조작 편의성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7천만원짜리의 차의 실내 구성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동급의 벤츠나 5시리즈보다는 우드라든가 이런 어떤 블랙 가니쉬라든가 이런 거에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뭐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 있고, 여기서 지금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거도 항공기의 어떤 랜딩이나 테이크오프를 할 때 이륙할 때 쓰는 그 랜딩 기어 같이 생겼고 좋은데, 이쪽에 조작 편의성이 아날로그 버튼이 너무 없어서 좀 떨어지는 거고요. 공조기의 이런 어떤 송풍구의 위치는 높아서 좋기는 한데 사실 뭐 고급스럽긴 하네요. 이게 선글라스 껴서 고급스럽네요. 고급스럽고, 핸들이 너무 좀 큰 거 빼고는 나머진 괜찮고요. 가격 대비 실내 구성은 좀 짜임새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편한 건 사실 페달이,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가, 악셀레이터가 오르간 페달이냐 위에서 내려온 일반 페달이냐인데, 얘네들은 벤츠나 BMW는 오르간 페달 방식을 쓰죠. 악셀레이터를. 근데 얘네는 일반 페달을 쓰거든요. 현대자동차도 요즘에 이 고성능 차들은 다 오르간 페달을 쓰는데, 일반 페달이 저는 사실 어쩔 때는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 장거리 항속 같은 거 달릴 때 오른발을 놓는 위치도 저는 더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스포티하게 차를 막 쏘는 게 아니면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들은, 특히나 어댑티브 크루저가 있는 차들은 이런 식의 패들이 나는 오른발에 레스트를 하기에는 더 좋다라고 보거든요. 오른발을 편하게 놓는 위치가. 그래서 나는 사실 고속도로를 탄 적도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러를 놓고 다닐 때는 이 차의 패들이 스포츠한 운전에는 적합하진 않지만 장거리를 항속하거나 일반 시내에서 잦은 운전이 많을 때는 더 편하다 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 차는 컨셉 자체가 편하게 타는데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잘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차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체 우리기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체 우리기에서 보신 것처럼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굉장히 최신의 엔진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그동안 디젤 게이트로 폭스바겐이 얼마나 뼈아픈 이미지 훼손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벌금과 배상금을 물어줬죠. 제가 알기로는 160조가 토탈 다 합치면 160조 정도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정확하진 않아요. 걔네가 공개를 하진 않으니까. 디젤 게이트의 핵심이었던 이 2.0 디젤 엔진들, 3.0도 물론 있었지만 2.0의 디젤 엔진들이 가장 큰 디젤 엔진의 핵심이었잖아요. 그 2이하급하고. 그래서 이 엔진을 새로 개발할 때 엄청나게 환경 규제를 생각을 해서 SCR이라든가 그 뒤에 붙어있는 요소수, 그 다음에 DPF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배기가스를 잘 잡았는데, 폭스바겐 그룹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남고 많이 팔리는 차들이 중형급 이하 차종들이죠. 대형급 고급차가 아니고,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벤틀리나 람보르기니나 뭐 아우디의 A8이나 뭐 R8이나 이런 큰 차들이 얼마나 팔리겠어요. 대부분은 2000cc를 기준으로 한 이 중형차 아래급 A4라든가 A3라든가 뭐 폭스바겐, 세아트 여러 개 있어요. 좀 저렴한 브랜드들. 그런 애들이 0.6, 0.3, 2.0 이 엔진들을 주도적으로 많이 판단 말이에요. 이 엔진을 가장 잘 만들고 돈이 많이 남아야 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이 엔진의 경쟁력을 올리면서 눈 가리고 아웅으로 소비자들 눈탱이를 제대로 때리면서 모든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성능도 출중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인기도 얻으면서 배출가스도 안 나오면서 소음도 안 나면서 진동도 안 나면서 연비도 좋으면서 돈도 많이 남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얘네들처럼 만들면 가능해요. 타이밍 체인을 없애버리고 타이밍 벨트를 걸어버리고 인터쿨링 방식을 굉장히 크게, 어제 하체 우리기에서 보신 것처럼 엔진의 연소실 안으로 들어가는 온도를 최대한 많이 냉각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순행 인터쿨러까지 흡기 인테이크에다 달아가지고 여러 개의 워터펌프를 달고 타이밍 체인을 빼버리고 타이밍 벨트를 걸면 이 엔진이 기존에 생산됐던 엔진들보다 뭐 파티큘레이트에 관련된 뭐 필터라든가 SCR이다 그런 것들은 다른 제조사들도 다 달아야 돼요. 얘만 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인터쿨링 쪽에 조금 더 다른 회사들보다 돈을 쓰고 타이밍 체인을 삭제하고 벨트 방식의 타이밍 벨트를 걸면서 거기서 절감되는 생산 원가, 조립 생산 단가,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원가 절감이 일반적인 엔진에 비해서 그냥 어림잡아 눈대중으로 봐도 이 엔진을 하나 생산할 때마다 100만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엔진과 이 아래급의 엔진이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연간 판매량이 수백만 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당 엔진의 생산 단가나 공임 단가에서 소재 단가까지 100만원 이상의 절감이 온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윤을 안겨다 주겠죠. 이게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환경 규제나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더 돈을 투자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이 엔진은 이런 걸 다 배제하고 본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부드러워요. 저는 지금도 이 차를 타면 옆에 누군가가 탔을 때 내가 악셀 워커만 살짝만 조절을 잘하잖아요. 절대 누구도 엔진에 대해 민감하고 차 좀 안다는 사람도 절대 이 차는 디젤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차는 가솔린 같아요. 엔진의 반응성, 리스폰스라고 하죠. 정숙성, 그 다음에 진동, 악셀을 밟았을 때 RPM이 올라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2000cc 직분사 엔진의 터보를 쓰고 있는 엔진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엔진은 진짜 엔진만 놓고 보면 디젤 엔진인데 너무나 그 배출가스도 많이 안 나가면서 엔진의 반응성도 그렇게 가솔린처럼 만들어 놓으면서 연비도 좋아요. 밟았을 때 또 차도 2.0 다른 디젤들만큼 잘 나가요. 나가는 거 보면 되게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디젤들하고 다르게 펜벨트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디젤 엔진들은 체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가는데, 물론 체인도 관리를 잘못하면
돈이 많이 나가죠. 근데 똑같이 관리를 잘했을 때는 얘는 무조건 15만을 전후로 해서 벨트를 교환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디젤 BMW나 벤츠에 들어가는 또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차들은 체인을 쓰기 때문에 교환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장단점을 주는데 정말 얘네는 머리를 잘 쓴 거죠. 되게 잘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을 뭔가 기대하고 타게 되면 이렇게 악셀을 밟았을 때 뭐 힘이 좀 덜 나오네 어쩌네 그러는데, 모든 상황에서 지금 이 엔진이 보여주는 건 그냥 2000cc의 터보 가솔린 같은 느낌이 나와요. 지금 가속을 할 때 전혀 디젤 엔진임을 알 수가 없어요. 얘가 DCT 더블 클러치에 미션이 걸려 있는데 7단 기어 단수도 많지도 않죠. 얘네는 예전부터 썼던 미션은 개량을 해서 써야지만, 최근에 폭스바겐 그룹이 16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은 거를 맨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미션도 최신식의 신형 미션을 도입하면 안 되겠죠. 기존에 있는 미션을 개량해서 써야지만, 오랜 동안 생산을 하면서 코스트가 다운된 이 미션을 넣어야지만 모든 부분에서 생산했을 때 돈이 남기 때문에 미션도 최신식의 미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DCT 7단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이 엔진, 너무나 조용하고 토크의 곡선이나 마력의 곡선이나 연비나 배출가스 규제를 잘 세팅해 놓은 이 엔진에 어떤 똑똑한 놈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션은 기가 막히게 달아나가지고요, 지금까지 타면서도 제가 이 미션의 재원을 알기 전에는 저는 이 미션이 오토 미션인 줄 알았어요. 말이 되냐? 노사장이 미션을 모를 정도냐? 맞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미션은요, 어느 상황에서, 여기서 제가 시프트 다운을 이렇게 얘로 해도, 또는 여기서 올리고 시프트 다운을 하고 뭐 해도 많이 내려가진 않죠. 제가 스포츠 모드에 바꿔도 S에 놔도 미션이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지금 155km에서는 160km에서는 4단으로 아예 내려가질 않아요. 5단에서 6단 들어가고 7단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7단 이상 없죠. 7단인데 지금 키로는 180km. 차 옆으로 날아갑니다. 이 차는 그 브레이크 밟으면 돼요. 아우디가 오랜 동안 쓰면서 숙성된 데이터베이스와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많이 도움이 있겠는데, 제가 얼핏 본 자료에서는 일단은 이 DCT 미션들은 초반의 토크가 좋으면, 얘는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모두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디젤 엔진이 굼뜨거나 가솔린은 영민한데 초반에 들어가는 토크가 약하거나 하는 단점이 있고, 디젤 엔진은 초반 토크는 강하지만 가는 과정에서, 출력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토크가 일정 부분에서 조루가 되거나 마력이 올라가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얘는 그 두 개의 특징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블 클러치 미션에 명령 수행을 줄 때, 토크를 집어넣을 때 모든 저회전 구간부터 고회전 구간까지 또는 출력과 토크를 다 같이 주는 그런 특징의 엔진이기 때문에 더블 클러치 미션에 굉장히 좋은 출력을 쏟아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 더블 클러치가 이미 숙성될 대로 숙성이 됐고 하드웨어도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륜을 걸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션에 부하가 걸리지 않고, 그리고 가장 핵심인 거는 더블 클러치가 작동을 할 때 울컥거림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엔진의 플라이 휠로부터 오는 출력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았다 놨다 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기어를 변속할 때 이 출력이 지랄같이 들어왔을 때, 토크 컨버터들은 토크 컨버터 안에서 유체 이동, 오일이 이동하면서 프로펠러 팬을 돌리고 안에서 락어 클러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오는 걸 토크 컨버터가 유체 이동해서 그 충격을 머금어 주면 되는데, 더블 클러치들은 아무리 요새 솔직히 다판으로 걔를 먹어준다 하더라도 토크 컨버터만큼 다 먹어줄 수 없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거를 뭘로 상쇄를 시켰냐? 플라이휠의 더블 매스의 기능을 더블 매스 플러스 더 완충을 시켜줄 수 있는 완충 장치를 플라이휠에다 달았어요. 그래서 엔진으로부터 오는 출력이 플라이휠을 통해서 다판 클러치에 붙을 때 더블 매스가 이제 안에 스프링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갖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건데, 다판 트윈 클러치에서도 어느 정도 머금어 주지만 여기서 머금을 수 없고 해소시킬 수 없는 미세한 울컥거림의 진동을 플라이 휠에서 잡아주는 거죠. 대단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어느 상황에서도 트윈 클러치임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달릴 때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입니다. 4단, 5단, 그리고 나서 쭉 가서 항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6단 들어갔습니다. 6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속 들어가면 이미 140이 넘었으니까 7단. 어느 상황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부드러운 ZF-의 8단 오토미션처럼 움직입니다. 7단이지만. 근데 이 차는 DCT 7단이기 때문에 7단의 항속 기어비를 굉장히 잘 걸어놔가지고요. 150km에서 항속을 할 때 오버드라이브 기능이 마지막 종감속비 변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0km로 항속을 할 때도 RPM이 2000이 넘지가 않습니다. 9단이나 10단이나 8단 이상의 미션을 쓰는 고출력 차들이 낼 수 있는 항속의 기어비까지 갖고 있어요. 부드러운 운전을 좋아하고요. 나는 차를 쏘지 않는다. 나는 급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다.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겠다. 나는 급가속도 잘 안 한다. 나는 언제나 자동차를 타고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하는 목적으로 쓰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연비 좋고 그리고 유인과 피칭이 없어서 멀미가 안 났으면 좋겠다.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고성능 타이어도 아니고 고성능 인지업이나 광폭 타이어도 아니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너무나 노면 소음도 안 나요. 진짜 조용하게 운전만 하고 이동만 하는 사람들, 장거리 운전 많고 연비 필요한 사람들은 이 차만큼 좋은 차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의선형이 만든 제네시스도 이거는 못 따라가요. 이 차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그게 다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이제부터 들어가는 차가 가져야 될, 더군다나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 차가 가져야 될 운동 성능과 밸런스와 저중심화 모든 것들에서 이 차는 우리나라 차만도 못해요. 앞쪽에 무게 편중이 너무 심하고요. 서스펜션의 특성도 맥퍼슨이긴 WC 본이긴 한데 위쪽에 두 개의 암이 꽂혀 있고 밑에 스티어링 암에 뒤쪽으로 빠져 있는 스러스트 암. 사진 한 장. 이런 서스펜션의 세팅은 앞쪽이 무거운 차들, 예전에 우리나라 EQ900이나 제네시스 이 전 모델인 G80이 있었던 서스펜션의 특징들이죠. 앞이 무거운 차들. 그리고 뒷바퀴 서스펜션의 특징도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유리한 서스펜션 세팅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똥침을 넣을 수 없는 각도로 돼 있고 트레일링 암이나 거기에 들어 위에 있는 레트럴 암이 한 짝이 없고 뒤쪽으로 토우 컨트롤 링크인데 토우 컨트롤을 영민하게 조절할 수 없는 그냥 모양만 토우 컨트롤 링크에 그 위에 레트럴 암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차의 서스펜션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차를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뒤의 서스펜션에 승차감에 관련된 부분에 주도적으로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정말로 단단하게 잡아야 되는 쪽은 그렇게 주도적으로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어 서브 프레임의 스틸, 전륜 서스펜션의 밑에 쪽에 있는 메인 서브 프레임에도 스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격하게 움직였을 때는 탱탱거림이 또 와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스포츠성을 할 수 없는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약간만 코너가 들어가 있는 이 160에서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차가 브레이크 후에 쫙 깔려서 가질 못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쪽으로의 무게 편중도 되게 심한데 앞바퀴의 서스펜션이 이 전체의 무게를 견딜 수도 없는 데다가 그거를 견디는 타이어도, 그거를 견디는 광폭 타이어도 안 들어가 있고 서스펜션에 그리고 휠의 편평비도 그렇게 낮지가 않죠. 타이어의 편평비가 낮지 않은 작은 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뒷바퀴의 서스펜션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바퀴를 똥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성으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속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약간 코너를 들어갈 때는 뒷바퀴에 눌려지는 바퀴, 제가 이렇게 우측으로 꺾을 때는 뒷바퀴가 눌려지는 뒷바퀴가 약간 바깥으로 토아웃으로 전형이 되면서 뒷바퀴가 앞을 밀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앞쪽에 무게 편중이 많고 전륜우선 방식이잖아요. 전륜우선 모든 토크를 앞바퀴에 우선 배치를 하고 차가 나가기 때문에 뒷바퀴에서 어차피 앞으로 토크를 주고 밀어줄 수도 없는 토크 분배에다가 서스펜션도 뒷바퀴가 투아웃으로 벌어지질 못하니까 얘는 뒷바퀴가 앞을 어시스트를 못 해줘요. 그냥 따라오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너에서 내가 이렇게 돌 때 뒤에서 앞을 쫙 밀어주고 어시스트를 해주는 느낌이 절대 들지가 않아요. 근데 노사장님 제 차가 의외로
의외로 코너를 놓을 때 좀 스포티하게 잘 가는데요. 그건 스테빌라이저 때문에 그래요. 스테빌라이저에다가 앞바퀴가 서스펜션의 특징이 턴을 할 때, 코너를 돌 때나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제가 말하는 똑똑한 서스펜션들처럼 카빙 턴을 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움직이니까 차가 수평으로 움직여요. 수평으로. 차가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강한 스테빌라이저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강제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코너를 돌거나 격하게 탈 때는 내 차 되게 스포티한데 노사장이 왜 그렇게 말하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거기서 좀 더 격하게 되면 얘는 옆으로 그냥 쭉 밀립니다. 근데 아우디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아닌 그냥 이 정도 가면 내 차가 되게 잘 가는 건데 왜 노사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거기까지만 아우디가 가는 거죠. 그래서 아우디는 태생이 그리고 제조사의 컨셉 자체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얘네는 스포티성을 갖고 있는 BMW랑 경쟁하기 싫어해요. 왜? 태생 자체가 프레임이라든가 엔진의 이 디스트리뷰션 배분 자체가 BMW랑 경쟁을 할 수가 없는 뼈다구의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륜이잖아요. 전륜이 어떻게 잘 세팅된 후륜 구동하고 경쟁을 합니까? 못해요. 자, 그러면 아우디는 고급진 승차감을 가지고 장거리 항속을 우아하게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는 벤츠를 타겟팅을 할까요? 아니, 어떤 뷰니 딱이 벤츠랑 경쟁해서 이길 생각을 해요. 되는 싸움을 걸어야지 되지도 않는 싸움을 왜 거냐고요. 그럼 벤츠랑 경쟁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우디는 어떤 시장을 공략하겠어요? 아반트를 잘 만들고 예전부터 왜 꽈뚜로를 걸고 사람들은 아우디가 쓰고 있는 사륜 방식이 엄청난 사륜 방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기계식을 그냥 조금 더 비싼 기계식을 쓰는 거죠. 장고장이 날 수도 있고 연비에서 불리한 그냥 기계식을 써요. 좀 무거운. 대신에 그걸 써야지만 다른 회사들하고 경쟁을 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륜 우선 방식의 사륜을 쓰기 때문에 반드시 기계식을 걸어줘야지만 빠르게 뒷바퀴 쪽으로 구동을 보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를 직진만 할 때 최고로 좋은 걸 쓰는 거예요. 여기서 기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불안해서 못해요. 이게 휘청휘청해서 이 차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노사장이 겁을 먹어서 그걸 못해요. 빠른 속도에서 140에서 칼치기를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이 부드럽게 돼 있고 앞에가 무겁고 뒤에 가볍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적인 움직임에서 네 바퀴가 골고루 무게 배분을 갖고 있어야지만 싹 먹어주고 이렇게 가는데 그걸 못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우디는 스포츠성을 눈하면 대신에 이렇게 직진만 똑바로 하거나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때는 굉장히 앞바퀴 쪽에서 모든 걸 리드하고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탔을 때는 덧없이 부드럽고 좋단 말이죠. 근데 이런 그냥 똑바로 뽑은 직발에서 130에서의 급브레이크도 이렇게 앞으로 차가 꼬꾸라지면서 뒷바퀴가 차를 제어를 못하는 이렇게 보여줘도 아우디의 오너분들은 왜 노사장은 죽게 아니면 살기로 아우디를 까냐? 아우디의 장점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우디의 목표 지향점은 이게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영상의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아우디의 주도적인 장점인 거고 이렇게 스포티하게 보는 건 아니니까 제발 부탁인데 좀 나가 있으라고요.